찰리 사냥꾼.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을 사냥해야 해. 알래스카 사슴. 지금은 사슴 사냥철이 아니야. 사냥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지역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된 사냥이 있어. 합법적인 사슴 사냥. 전통에 따라 마을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작별 파티를 엽니다. 주요 요리는 엘크 고기입니다. 이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사슴 사냥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될 사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인을 위한 작별 파티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찰리는 사냥해야 해. 24시간 안에 성공해야 해. 임무를 원활하게 완수하기 위해 그는 제임스를 불러 사냥터로 갔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로서 매우 잘 협력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그들은 사랑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 사냥터까지 24km. 그곳은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곳이야. 그들의 책임은 매우 무거워. 사냥에 실패하면 이별 파티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렵지. 숙련된 사냥꾼인 찰리는 수년간 사슴뿔에 대해 연구했어. 여름철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먹이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냥꾼에게도 무스 사냥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그들의 후각과 청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도망칩니다. 8시간 반의 탐색 끝에 드디어 그들은 진흙밭에서 새로운 무스 발자국을 발견했다. 찰리와 제임스는 즉시 육지로 올라가 흔적을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무스는 사냥하기 어렵다. 예민한 청각과 후각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는데도 매우 능숙하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는 이미 오후 3시. 그들은 10시간 동안 사냥을 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계속 찾으러 가자. 저녁 7시까지 사슴들이 보통 먹이를 찾으러 나오는 시간. 보통 밤 10시까지 먹이를 먹는다. 주변 지역에서도 먹이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더 멀리 PC 호수로 가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잡을 수 없다. 사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출발한 지 몇 분 후 찰리는 좋은 신호를 받았다. 하늘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전 경험에 따르면 사냥이 잘 되면 보통 비가 온다. 특히 엘크를 사냥할 때 비 소리가 그들의 예민한 청각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다. 사냥꾼이 몰래 다가오는 것을.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숨는다. 그래서 사슴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가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 찰리 갑자기 강가에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걸 봤어. 그들이 달려가자 먹잇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 계속 찾기로 했어.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 마침내 그들은 아까 그 먹잇감을 따라잡았어. 그 긴장된 순간에 찰리의 총이 한 번 걸리기도 했어. 하지만 그것이 그가 목표를 정확히 맞히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확하게 사냥꾼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무가 완료되었다. 이를 위한 송별 파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강은 정말 신비로운 강이다. 물고기를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우와 떠내려온 나무는 운이 좋으면 스노모빌도 건질 수 있다. 스탠은 타나나에서 40년을 살아서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매우 빨리 온다는 걸 잘 안다. 지금도 난방용 장작 같은 준비할 일이 많고 겨울 식량 비축도 해야 한다. 평소에는 사냥과 낚시, 개 키우기도 한다. 거의 쉴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장에 항상 스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조이가 독립해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혼자 일해야만 했어요. 64살인 남자와 함께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었죠. 오늘 그는 혼자 강에서 배를 몰아야 했어요. 훈연실에 쓸 장작을 더 구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보통 자작나무를 선택하는데 태울 때 연기가 나서 고기에 특별한 향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훈연은 고기를 보존하는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해로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을 수 있어 냉장하지 않아도 몇 달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간 동안 찾아도 스탠은 떠내려온 나무 조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획보다 훨씬 더 멀리 배를 몰았다. 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스탠은 적합한 자작나무 나무를 찾았다. 크기에 맞게 말리면 일주일 동안 훈제실에 충분히 쓸 수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배의 엔진이 갑자기 꺼졌다. 검사해보니 알게 되었다. 예상보다 먼 여정을 가느라 기름이 다 떨어졌다. 타나나의 기름은 매우 비싸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뿐이다. 사막에서 연료 보급을 원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분은 떠내려가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암초 지대를 지날 때 거의 얇은 알루미늄 배가 망가질 뻔했어. 나무 조각 힘들게 주워서 다시 강에 떨어뜨렸어. 사랑하는 아이. 이때 스탠이 갑자기 예전의 강에서 눈썰매 여러 대가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라. 그 당시 표식을 따라 찾으면 연료통 안에 연료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저녁 8시까지 그는 마침내 친구가 남긴 흔적을 찾았다. 친구가 남긴 흔적.
강 아래에 눈썰매가 있다. 건져 올리길 기다리고 있다. 차량 무게는 약 450파운드다. 지늘기 더해지면 무거워질 것이다. 그것을 건져 올리기 위해 스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가위와 종이.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정말 끝장이다. 그는 연료 탱크 뚜껑의 진흙을 씻어낸 후 열었다. 빼내온 것은 물이었다. 하지만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위에 떠 있을 것이다. 다시 위쪽을 확인해보니 정말 기름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얼마나 있는지다. 그는 병 안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였고 가라앉혔어요. 수분과 휘발유를 분리하고 그 후에 얻은 휘발유를 자신의 병에 부었어요. 총 약 5.7리터 정도였어요. 하지만 휘발유에 물이 섞이면 분사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엔진 시동이 걸릴 때 스탄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알래스카에서 사는 것은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경직되면 이 환경에서 생존하기 매우 어렵다. 스탠은 무사히 탈출했다. 지금 그의 아들 조이가 마을의 한 노인을 위해 메추라기를 사냥하고 있다. 타나나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사냥꾼은 조이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사냥하고 있다. 오늘 아침 찰리, 항상 바쁜 사람. 그는 너에게 찾아와서 임무를 맡겼어. 마을의 한 노인이 닭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찰리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조이에게 부탁했어. 책임을 회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 하지만 조이에게는 달라. 그는 기꺼이 책임과 일을 떠맡았어. 암탉은 약 4kg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수탉은 최대 1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기는 매우 맛있습니다. 드물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총으로 사냥하면 고기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활과 화살로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조이가 활과 화살로 사냥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실 지역 주민의 조상들은 이전에 이들은 모두 활과 화살을 사용해 사냥했어요. 현대에 와서야 완전히 사라졌죠. 숲속 곰을 대비해서 조이에게 지원자를 찾았어요. 바로 보프예요. 찰리의 아들이죠. 보프가 야생 생활을 떠난 이후로 그리고 도시로 오면서 불행히도 스키를 타던 중이었어요. 과다 복용해서 다리가 부러졌어. 아마 너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거야. 타나나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너는 몇 달 동안 집에서 요양 중이야. 하지만 아직 편하게 걷지 못해. 그렇지만 너는 이것을 체력을 다시 기를 기회로 생각해. 조이와 밥은 원래 친구였으니까 함께 사냥을 다시 하게 되었어. 그들은 모두 매우 기뻐했다. 이번에는 조이가 주 사수가 되었다. 그리고 보프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여행이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2시간 동안 숲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아직 사냥감을 발견하지 못했다. 보프의 다친 발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불평하지 않고 계속 견뎠다. 사냥터에 돌아올 수 있어 그는 매우 기뻤다. 그리고 이번 부상 이후로 아마 너는 더 빨리 성장할 거야.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 반대편 언덕 위에는 높이 솟은 소나무 숲이 있어. 거기서 가고는 매우 좋아해. 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 그곳으로 가서 운을 시험하기로 했어. 적절한 위치를 찾았을 때 먹이가 나타나지. 활로 사냥하는 것과 총으로 사냥하는 것은 달라. 사거리 짧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해. 그것은 사냥꾼의 모든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매우 가볍게 움직여야 해. 가젤은 조이와 약 30m 거리야. 게다가 높은 나무 위에 서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갔어. 숲에는 꿩이 꽤 많아서 그들은 더 이상 찾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활로 사냥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조이는 처음 써보는 거라 계속 실패했다. 연속된 실패가 조이에게 약간 자신감을 잃게 하고 사냥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때쯤 해가 점점 지고 빛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조상의 사냥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조이는 포기하지 않은 성격을 바탕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다. 결국 한 마리의 꿩이 총에 맞았다. 사냥의 리듬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일단 리듬을 잡으면 이후의 행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그들은 3마리의 꿩을 사냥했다. 마을의 노인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번 사냥은 비록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타나나의 미래가 있다. 그때 고집 센 노인 스탠은 혼자서 몇 톤짜리 자동 낚시 바퀴를 강에 놓고 있었다. 연어를 잡기 위해 아이를 사랑하다. 타나나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사냥꾼은 조이입니다. 그는 활과 화살로 꿩 3마리를 사냥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그동안 그의 아버지 64세인 산 씨는 혼자서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했고 각자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종종 스탠은 외로운 노인이 되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다. 상류에서 작은 연어떼가 오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바퀴를 설치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다. 개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삼국시대에 제갈량은 농업용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이로 인해 촉나라에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그것을 강에 내려보내어 바퀴로 발전시켰다.
물고기를 잡아 많은 알래스카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바퀴는 무게가 약 4에서 5톤이다. 그리고 성인 이후로 처음으로 스탠이 혼자서 그것을 움직여야 했다. 이 거대한 물 공급원을 끌기 위해 그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재료들을 사용했다. 자체 모터가 달린 한 장의 종이로 합쳐져 이 장비는 자주 고장이 나서 몇십 년 동안 거의 쓸 때마다 수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스탠은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 전문가가 되었죠. 때로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도 주변 재료를 활용해 혼자서 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는 언제든지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힘겹게 거대한 물줄기를 끌어내린 후 배를 이용해 그것을 익숙한 낚시터로 끌고 간다. 음식이 점점 부족해질 때 그는 어떤 식량을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없다. 그가 물줄기를 집중해서 조정하고 있을 때 촬영자가 알려준다. 그분의 배가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긴장하셨습니다. 총과 보급품 모두 배 위에 있습니다. 스탠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어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강물 온도는 매우 차갑습니다. 지금은 약 9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면 사람을 저체온증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그는 배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안에 올라갔을 때 그의 두 손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배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정쯤 그 배는 타나나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은 꽤 멀리까지 달렸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어요. 배가 갑자기 강 한가운데 모래톱에 걸려 멈췄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탠은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400m가 넘는 강을 헤엄쳐 건넜다. 그와 동시에 배는 걸린 곳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계속 떠내려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왜냐하면 다시 물에 들어가야 한다면 64세의 그의 몸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드디어 그는 배를 따라잡았다. 이제 그는 배에 올라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나이에 2번이나 넓은 강을 헤엄쳐야 하다니 그의 힘은 거의 바닥났다. 젊은 사람조차도 그런 상태에서 배에 오르기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말이다. 다행히 스탠은 여전히 매우 건강하다. 강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 사랑해, 내 새끼. 이제 빨리 피난처로 돌아가서 몸을 녹여야 해. 황야에서 혼자서 위험에 맞서는 건 보통 일이다. 여기서 사는 데는 용기와 체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운도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믿을 수 있나요? 검은 곰과 마주한 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타나나로 가는 길이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떠났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용감한 여성 사냥꾼 코니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데비니를 만나러 가고 있다. 그녀는 강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타나나를 떠난 지 15년이 지났다. 플레이보이 잡지의 플레이메이트가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한때 매우 유명했다. 돈을 벌고 나서 그녀는 도시에서 집을 샀다. 하인을 두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를 자신을 낳고 키운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 제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아마도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착한 남자를 찾아 의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비니는 엄마 집에 임시로 머물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몰랐다. 자연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 타나나에서의 삶은 매우 힘들어졌다. 자급자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데비니는 코트니에게 강에서 연어를 잡기 위한 그물 설치 방법을 배워야 했다. 6온 15년 도시에 사는 것은 그녀가 신발끈 묶는 법조차 거의 잊게 만들었다. 그녀가 만든 그물은 엉망진창이었다. 코니는 거의 손을 잡고 가르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 그것이 데비니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생존을 위해 고된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루 후 두 여자가 그물 놓은 자리로 돌아갔다. 쓰레기 외에는 연어 몇 마리뿐이었다. 겨울을 대비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저녁 식사조차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때 데비니는 타나나에서의 삶이 지금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10수년 전과 비교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물고기에만 의존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들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했다. 코니가 데비니를 근처에서 오리 사냥을 하러 데려가서 사냥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렇게 자취를 따라갔다. 1.6km 떨어진 곳에 튜엔렉 호수가 있다. 거기에는 오리가 자주 나타난다. 그들은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다. 지금은 숲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곰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곰들이 타나나 지역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숲에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잎사귀를 만지지 마세요. 불필요한 소리 하나도 곰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그들이 사냥꾼이자 동시에 먹잇감입니다.
숲에 들어온 지 20분이 되었다. 2명의 여성은 나쁜 징후를 발견했다. 길 한가운데 신선한 곰의 배설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긴장했다. 곰은 매우 위험하지만 사냥꾼은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도 곰을 처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빈이는 이때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패디 추적하던 검은 곰이 코니의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과 놀고 있던 딸에게 알렸습니다. 한 어머니로서 자식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패스에게 맡기고 총을 들고 숲으로 달려갔다. 여자는 본래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강해진다. 위험한 곰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곰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정확히 한 발을 쏘아 곰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다. 사냥꾼은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생존 환경에서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코트니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비니는 도시에서 돌아와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곰과 맞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떠나기로 선택했다. 다시 타나나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최근에 사냥꾼 찰리 가족이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봅을 데리고 무스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타나나 마을의 지도자는 찰리입니다. 오늘 아들 데리고 아빠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인 무스 사냥을 가요. 알래스카에서 아빠가 마을을 떠난 이후로 도시에서 다리가 부러져 돌아왔어요. 아들은 아빠와 함께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찰리가 아들을 데려간 것은 사실 도전이었어요. 이번 사냥이 성공하고 아들이 자라면 아빠는 아들에게 남아있으라고 권할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놀고만 있다면 정말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 성공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그들은 아주 먼 사냥터로 가야 해. 아버지와 아들은 배를 타고 8시간을 가서야 자신의 사냥 텐트에 도착했다. 그들은 하룻밤을 묵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엘크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임시 텐트는 곰의 공격을 받았다. 그것이 벽을 부수고 들어와 모든 것을 뒤엎었다. 흔적을 보니 곰이 방금 떠난 것 같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항상 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들은 텐트를 다시 고치는데 몇 시간을 써야 한다. 저녁에 잘 곳이 있어야 하니까 사냥할 때 이것은 아빠에게 큰 도전이다. 사슴을 찾으러 멀리 가야 하니까 그의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으니 힘들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사냥에 상처를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이번 사고로 인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아마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방랑자가 황금보다 소중하다는 말일지도 몰라. 먹이를 잡으려면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먹잇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예정된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 그들은 수로를 따라 이동했다. 통나무 배를 사용해서 사슴 사냥에 매우 편리하다. 얕은 물속을 다닐 수 있고 먹잇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조용하지만 풀로 가득한 호수에서 배를 젓는 것은 물은 도프에게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이곳은 무스가 먹이를 찾는 좋아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곳에서 매복하기로 결정했다. 찰리는 호수와 풀밭 사이에 길을 냈다. 두 곳 사이를 조용히 이동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스키도 지나갈 수 있고 사슴도 이 길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어. 길을 정리한 후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어. 이번 사냥에서 찰리는 아들의 모습에 매우 만족했어. 그래서 그를 머무르게 하며 도와달라고 했어. 하지만 보프는 여전히 도시로 돌아가 일하고 싶어 했어.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일단 아버지를 도우려고 머물기로 했어요. 그때 강가에 2마리의 뿔이 달린 사슴이 나타났어요. 암컷과 새끼였어요. 사냥하는 건 불법이지만 암컷이 있다면 새끼도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들은 멀리서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사냥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고요. 찰리가 나무 막대기를 두드리고 나뭇잎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동료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였죠.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사슴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먹잇감이 적당한 거리로 다가오자 찰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약 45m 거리에서 그는 거대한 동물을 즉시 사살했어요. 야생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도전을 넘어야 한다. 결국 수백 파운드의 고기를 운반해야 한다. 사냥 구역에서 사슴을 빼내야 한다.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면 육식 동물에게 발견되면 사냥이 변질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의 재앙. 결국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사슴 고기를 배에 실을 수 있었다. 이번 사냥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가장 힘든 사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며 극복했다. 찰리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슴을 사냥하고 있을 때 마을은 타나나가 역사상 가장 큰 홍수에 직면했다. 오늘 아침 최고의 젊은 사냥꾼 조이는 매우 일찍 일어났다. 그를 깨운 것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한 마리의 검은 곰이었다. 그것은 바로 검은 곰이었다. 최근 타나나 마을은 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 주변에 갑자기 많은 곰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기습 공격당하면 분명히 목숨을 지키기 어렵겠지? 그래서 조이는 먼저 공격해서 우위를 점해야 했어. 그는 숲속으로 뛰어들어 몰래 숨어있던 검은 곰을 즉시 쓰러뜨렸어.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 땅에 누워있는 사람은 조이일 수도 있어. 먹이는 강가 멀리 끌어내서 처리해야 해. 내장 때문이야. 그리고 그의 피는 더 많은 곰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조는 아직 젊지만 곰과 여러 차례 직접 맞서 싸운 적이 있다. 그 곰이 그를 노리고 창문까지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다. 다른 많은 동물들과 달리 그가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냥 위협하는 것으로는 소용없다. 유일한 방법은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다. 혹시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곰을 보고 곰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아니죠. 그저 최근에 침입한 곰 중 하나일 뿐이에요. 타나나의 조사냥 이야기가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모두가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죠. 패스의 소식을 따라 현재 최소 6마리의 곰이 주택가에 침입해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곰까지 합치면 아마 10몇 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 흑곰이 마을 아이들을 공격한다면 아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3마리의 흑곰이 강에서 헤엄쳐 왔습니다. 곰 가족은 어미곰 1마리와 새끼곰 2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미곰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 오는 어떤 생명체도 공격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곰들이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어미곰과 새끼들은 강을 건넜는데도 새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 숲으로 돌아갔다. 어미를 따라가지 못한 아기 곰이 하나 있었다. 우연히 마을로 길을 잃고 들어갔다. 어미 곰은 새끼를 보호할 것이므로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매우 위험하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이는 아기 곰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는 마을의 몇몇 사냥꾼들과 함께 포위하여 추적했다. 마침내 그것을 숲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와 재회하면 아마 이 화려한 곳을 떠날 것이다. 이 광활한 야생 지역에서 인간과 곰 사이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알래스카에서 재산을 얻고 싶어. 금광 채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64세의 사냥꾼 스탠이 자동 낚시 함정을 이용해 개들에게 줄 연어를 잡고 있다. 그때 비행기가 지나가고 스탠은 그 비행기가 옛 친구의 개인 비행기임을 알아차린다. 예전에는 스탠이 그를 위해 이 비행기를 야생에서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오랜 친구의 재회에 매우 흥분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씨름을 시작했다. 만약 마이크가 심박조율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일부러 지지 않았다면 아마 스탠이 그를 완전히 두들겨 팼을 것이다. 사람들은 괜한 일로 절대 절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가 온 것은 스탠을 큰 거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갔다. 120m 이상 깊은 폐광이 있는 곳. 지금은 입구가 무너졌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많은 곳에서 은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이익을 위해 채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은 가격이 높지 않아서 채굴이 필요했어요. 많은 양을 채취해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람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큰 기계가 필요해. 하지만 둘 다 돈이 없어.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어. 하지만 마이크는 차를 찾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 1942년에 생산된 불도저를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정말로 땅속에서 은을 캐낼 수 있을 거야. 이 일은 스탠과 함께하는데 큰 위험이 있어요. 그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걸고 실패하면 그의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동의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그의 자동 낚시 더디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상자 안에는 스탠을 강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다시 채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지. 결국 그는 배를 타고 마이크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 한 펜을 걸고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제설차만 수리하면 그날 만들어내는 가치가 스탠의 연간 수입과 맞먹을 수 있어. 시동을 걸려면 아주 뛰어난 수리 기술이 필요하다. 점검 후에 스탠은 이 오래된 기계가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마이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광산 입구에서 시추를 했다. 하지만 마이크가 실수로 떨어진 바위에 머리를 맞았다. 그때 그들은 이곳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입구를 찾아야 했다. 주변을 탐색하고 지도를 본 후 그들은 산 정상에 광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다.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위쪽 동굴의 입구를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사용해야 했다. 연료를 산화제와 혼합하여 폭약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관에 넣고 산에서 틈새를 찾아 폭약을 넣고 멀리서 총으로 폭파시켰다. 폭발음이 매우 컸다. 하지만 폭발력이 부족해서 동굴 입구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밀도가 매우 높은 몇 개의 바위를 얻었다. 그들이 제대로 찾았다는 증거야. 이제 남은 건 트랙터를 가져오는 것뿐이야. 스탠은 수리 정말 잘하니까 오래된 부품 몇 개만 써서 실제로 엔진을 시동 걸 수 있었어. 하지만 조금만 가다가 엔진 커버가 갑자기 터져버렸어. 그 결과 트랙터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들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도 사라졌어. 스탠은 지금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가족의 겨울 준비 물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상하기 어렵다. 그가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스탠이 생명을 걸고 은을 캐는 동안 그의 아들이 조이는 찰리와 함께 멀리 가고 있어 매우 찾기 힘든 먹이를 사냥하는 중이야.